안녕하세요.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줄리안 반스의 The Noise of Time, 한국어로는 시대의 소음, 영어 원제와 한국어 제목이 똑같습니다. 이전의 작품들 조금 헷갈리게 번역되어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좀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 들어가면 듣는 자, 기억하는 자, 그리고 술 마시는 자,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한 장면으로부터 소설이 시작합니다. 자, 1장입니다. 층계참에서 그가 아는 것은 그때가 최악의 시기였다는 것뿐이다. 그는 3시간 동안 승강기 옆에 내내 서 있었다. 줄담배를 5대 피웠고 마음은 어지러웠다. 얼굴들, 이름들, 기억들, 죽은 자들의 얼굴과 이름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적 배경이 장소는 러시아이고 시대적 배경은 소비에트가 시작했던 지금 레닌이 보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스탈린 시대입니다. 스탈린 시대에 지금 위기감을 가진 한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층계참에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비밀 경찰들이 와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가 이 소음들 속으로 끼어들었다. 승강기 기계의 갑작스러운 우웅 소리와 우르릉거리는 소리.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이죠. 레닌이 1917년 소비에트 혁명에 성공해서 볼셰비키가 즉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고 또 내전 상황 속에서 레닌이 급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 시기,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이 시대의 소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우리한테는 허들,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 자, 그는 자신의 마음에게 1936년 1월 28일 아침 아르한겔스크 기차역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아까 기차역에서 3명의 남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기억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운명, 그것은 전혀 손쓸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 쓰는 거창한 단어일 뿐이었다. 삶이 그대에게 그래서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운명이라 불렀다. 그래서 드미트리에비치로 불리게 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자,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드미트리에비치. 자, 이 남자가 승계참에서 승강기가 올라오는 층계참에서 비밀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KGB죠. 스탈린 시대에. 그는 31살이었다. 아내는 딸 갈리나와 함께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줍음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들과 있을 때면 평소에 수줍음을 잃고 터무니없는 열정과 비틀거리는 절망 사이를 오갔다. 마치 언제나 메트로놈을 잘못 맞춰놓은 것 같았다. 자, 드미트리라는 이 남자 수줍음이 많답니다. 내성적이고 결혼한 남자이고 31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읽어갈 때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라기보다는 힌트를 주는 메트로놈. 발음 잘못했나요? 메트로놈. 피아노 박자 맞추는 기계 있죠? 기구. 자, 페트로그라드의 창녀들은 페트로그라드가 어딘지 아시죠? 레닌그라드 나중에. 자, 페트로그라드의 창녀들은 그의 젊음과 순진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힘든 시기일수록 손들은 더
극악스러워진다. 당신의 불안, 당신의 빵,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생계, 당신의 존재, 창녀들뿐 아니라 수위들도 무서웠다. 물론 경찰도. 그들이 스스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건 상관없이. 자, 3인칭 소설입니다. 줄리안 반스가 쓴 3인칭 소설이고 한 남자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전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미트리에비치라는 남자의 전기 소설. 이 남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지시죠?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도 믿지 못하는 상태. 경찰도 무섭지만 이웃도 무섭다. 서로 서로를 감시하는 시대인 거죠. 그에게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는 복잡한 요리를 싫어했고 술이 약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세련되었다고 우겼다. 누군가 물잔 이론을 내놓았다. 젊은 척척 박사는 섹스 행위는 잔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목이 마르면 마신다. 욕구를 느끼면 섹스를 한다. 그러려면 여자들 또한 자신들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비유는 당신을 그 정도까지만 데려가 줄 뿐이었다. 게다가 그때 이미 타냐가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 자, 조금 젊었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 복잡한 요리를 싫어하고 술이 약하고, 당연히 청년이다 보니까 성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제 타냐라는 여성이 들어왔다. 첫사랑이겠죠. 16살 때 그는 크림반도의 요양원에서 지내며 결핵을 회복하고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 토마스 만의 마해산을 다루는데 결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 아니죠? 조금 뒤네요. 이쪽이. 1930년대 청년 시대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네. 타냐, 첫사랑. 타냐와 그는 동갑이었고 생일도 사소한 차이 하나만 빼면 똑같았다. 타타나 글리벤코, 플레임입니다. 이걸 줄여서 애칭으로 타냐라고 부른다. 그것은 어느 뭐로보나 두말할 것도 없이 운명적인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안 되겠죠? 자, 1936년 1월 28일 아침,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첫 피아노 콘서트가 열린 날. 다음 날 아침 프라우다 일면을 보고 다음 모연을 펼쳤다. 자, 우리 주인공 드미트리에비치는 음악가입니다.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그게 1936년이고 다음 날 프라우다 소련의 기관지 신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누구나 보는 그런 신문의 일면에 보고 다음 면을 펼치니까 자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 진짜 시발점은 그의 명성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오페라, 아니면 절대 무오류의 존재이므로 모든 것에 다 책임이 있는 사람, 스탈린이었을 수도 있다.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스탈린의 견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음악가. 자, 한번 보시죠. 그는 지휘석에서 맞은편에 스탈린이 앉은 정부 인사석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콘서트장입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모두 당연히 긴장하고 있었다. 그가 악보에 써놓은 것보다 제멋대로 더 크게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연주되었다. 그 뒤부터는 각 섹션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엉망이었던 거죠. 사막 시작 부분 정부 인사석을 올려봤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는 아직 30이 채 안 되었고 그의 아내는 당시 임신 5개월째였다. 자, 첫 콘서트를 열었는데 피아노 콘서트를 정부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스탈린도 참석했다. 그런데
사막이 시작될 때 모두 자리를 비웠다. 아, 이 콘서트 완전 폭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자, 과거를 조금 더 해상해 봅니다. 드미트리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 40대 후반이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았더라면 혁명이 시큼해지면서 피해망상증에 찌들고 육식성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죽자 과부가 된 어머니는 수입은 끊어지고 딸 둘과 일찍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인 15살의 아들만 남았다. 이제 가족 중에서 남자는 너뿐이다.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홀 어머니 밑에서 살게 된 드미트리입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20세기 초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몸이 약했다. 의사의 촉진하는 손, 두드려보고 소리 듣기, 탐침, 칼, 요양원이 그에게는 너무도 익숙했다. 토마스 만의 마이산이 또 떠오릅니다. 그는 약속된 남자다움이 자신의 안에서 자라나기만을 계속 기다렸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우리 가족 중에 남자는 너뿐이니까 내가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자신이 쉽게 다른데 정신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데 가족이 아니고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 이쪽이 아니라 다른데 정신을 빼앗겼다.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음악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술. 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9살 때 처음 건반 앞에 앉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에게 세계가 명확해졌다. 피아노와 음악은 쉽게 이해가 되었다. 타고났다라는 거죠. 타고난 천재입니다. 가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박수갈채와 돈을 받을 때면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1926년 19살 때에 초연이 성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일찍 10대의 나이에 명예를 얻은 음악가이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술에서 부르주아의 방해를 분쇄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소비에트의 권력자들입니다. 모든 음악은 대중이 바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차이콥스키는 대가당이었고 실험적인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다가는 형식주의로 비난을 받았다. 자, 오늘 줄리안 반스의 시대의 소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예술에서의 형식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소설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형식주의라는 게 대체 뭐지? 자, 이 드미트리에비치보다 앞선 선배 작곡가가 나왔습니다.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가 대가당이었다. 이 이야기는 욕입니다. 대가당. 유미주의자들, 탄미주의자들, 퇴폐주의자들. 그러니까 소비에트 권력자들, 볼셰비키 권력자들은 이 공산주의자들, 커뮤니스트들은 차이콥스키를 대가당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음악을 쓰는가? 부르주아를 위한 음악을 쓰는 한심한 작자. 이렇게 했고 실험적인 기미, 조금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예술적으로 한 발 나아가는 전위적인 작품들을 쓰게 되면 형식주의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또 읽어가겠습니다. 그의 죄는 또한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누군가가 내놓은 익명의 분석은 소부르주아, 형식주의자, 메이홀드주의자, 좌파 등의 익숙하고 시큼한 꼬리표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자, 드미트리의 음악이 약간 이 방식으로 형식주의라는 그 비난의 그 형태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드미트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의 권력자들이 나를 형식주의자로고 부르주아를 위한 음악을 쓰는 소부르주아 예술가라고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프라우드 아까 그 기관지라고 그랬죠? 소련의 제1신문입니다. 자, 비평이죠. 어떻게 나왔을까? 보시죠. 작곡가는 소비에트 관객이 음악에서 무엇을 구하고 기대하는가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작곡가 드미트리 지금 콘서트가 열렸는데 완전한 비난이죠. 대중이 음악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완전 저버리고 자신만의 마치 차이콥스키 데카당처럼 부르주아를 위한 형식주의 음악을 한 거 아니야? 이 작곡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다. 이 시대에 어지간한 레닌을 보시면 안 되고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적수들을 숙청하면서 많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부르주아들을 위한 음악을 하는 뿌티 부르주아 음악을 하는 이 형식주의자들은 다 제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몰릴까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카프카스는 더웠고 그는 늘 더위를 싫어했다. 지역입니다. 등대를 보면서도 옛날 기억을 떠올립니다. 타냐, 첫 사랑이죠. 등대를 보면서도 타냐가 위로 고개를 쭉 빼고 있을 동안 그는 그녀의 목 아래쪽 피부가 사랑스럽게 접힌 부분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그들은 오토만 성체 돌문을 보러 갔지만 그는 그녀의 종아리 근육이 걸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19살이었고 자유연애 신봉자였다. 리조트의 편의시설보다는 서로의 몸을 여행하는데 더 열중했다. 16살에 첫사랑 타냐를 만나서 그 이성에 대한 관심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 이 드미트리가 타냐의 종아리에 집중하고 있다. 종아리를 보면서 성적 자극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건 제 기억으로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도 보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쪽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성의 종아리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이거는 줄리안 반스가 약간 요쪽에 약간 패티시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소설이나 에세이에 잘 나오고 있어서 그냥 제가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유연애가 나왔죠. 자유연애는 부르주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유. 이 스탈린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는 작곡을 할 때면 언제나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음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음악에서 벗어나면 전혀 달랐다. 어쩌면 그의 예술적 조숙하면 그가 평범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세월들을 피해 왔음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음악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생활에서는 이 남자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라는 거죠. 뭐 예술가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자, 첫사랑 타냐와의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미티아가 작품을 끝내도록 나가 있으렴. 그는 사랑이 현재의 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카네이션 기름처럼 그의 속 깊숙이까지 온통 퍼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줍음을 타고 우유부단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타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분명히 그녀를 사랑했다. 이 부분도 마이산에서도 똑같이 나왔는데 사랑에 빠지는 청년의 모습을 똑같이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 때 사실은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이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약간 나르시즘이 있다. 이거는 우리 뭐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독자들도 대부분이 삶에서 경험해 보는 상황이죠. 사랑에 빠진 나. 그게 곧 사랑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자살 협박을 합니다. 타냐에게. 그러자 타냐가 웃어 넘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결혼을 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다. 또다시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스스로를 감정이 풍부하지만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신경과민이었다. 자, 이 드미트리의 모습,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랑에서 지금 약간 위험하죠. 선을 넘었죠. 이별을 통보하는 여성에게, 이성에게 나와 헤어질 거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건 약간 심하죠. 약간 요즘 연애폭력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모두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신경과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예술가들이 대체로 이 신경과민이 많습니다. 그는 마마보이였고 일남이녀 중 아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응석바지였다. 또한 예술가여서 예술적 기질을 지닌 것이 당연해 보였다. 게다가 성공했으니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은 이답게 오만하게 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지독한 신경 과민증이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히스테리 환자였다. 줄리안 반스의 문장들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체들 짧은 문장으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신경과민증, 불안감, 신경과민증, 히스테리 잘 설명하고 있죠. 자, 로조츠카 가우크, 왜 그가 직업 창녀와 거의 결혼까지 갈 뻔했을까? 타냐 이후에 사귄 여성입니다. 약간 직업 창녀. 그는 상황 탓이라고 감흥성 정신병의 요소가 얼마간 있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에 대해서 감흥성 정신병. 그는 외향적인 여자들에게 끌리는 내성적인 남자였다. 그것도 문제였을까? 대체로 외향적인 본인이 내성적인 신경과민증을 앓고 있는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여자들한테 끌리고 있다. 정기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남자가 누구일지 알아내셔야 됩니다. 드미트리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드미트리예비치 그런 예술가가 소련에 있었나? 자, 그는 담배를 한 대 더 붙여 물었다. 예술과 사랑 사이, 압제자와 압제당하는 자 사이에는 늘 담배가 있었다. 이 사람도 그 시대에 맞게끔 애연가 골초였다고 합니다. 자, 니타가 부인이죠.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온 그 순간에도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니나 바자르, 풀네임입니다. 니타는 애칭이고 니나 바자르가 웃음소리에 땀, 활기를 내뿜으며 테니스 코트에서 막 나오던 순간이었다. 외향적인 여성이죠. 탄탄한 몸매에 자신감이 넘치고 인기 있는 그녀는 진한 금발이라 눈까지도 금빛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유능한 물리학자의
자기 암시를 갖고 있는 뛰어난 사진작가이기도 했다. 자, 물리학자이면서 사진작가, 감수성도 있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여성입니다. 게다가 금발에, 전형적인 러시아 미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실망 가운데 하나는 저자가 모파상이건 누구건 삶은 소설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점이었다. 줄리안 반스가 지금 3인칭 소설을 쓰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소설이라는 것은 왜 리얼리스틱하게 안 보일까? 모파상 사실은 리얼리즘 주의자잖아요. 리얼리스트인데 모파상의 소설마저도 사실은 삶과 이렇게 괴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왜 그럴까? 예술이란 본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그는 리나와 만났고 부인입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타냐를 남편에게서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건 약간 정신 나갔죠. 첫사랑 타냐를 잊지 못하고. 그러다가 타냐가 임신을 했고 그는 리나와 결혼까지 갈 수가 없어서 도망가 숨어버렸다. 약간 문제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별거하고 또 재결합하고 그는 연인인 엘레나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너무 의지가 약해서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다가 니나가 덜컥 임신을 했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니나와 결혼을 하게 되죠. 리타. 자, 드미트리 비에치. 이름이 좀 어려워서. 이제 이 존재가 드러납니다. 프라우다의 사설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아까 첫 콘서트 기억나시죠?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재구실도 못하는 귀를 잘라버리고 그 김에 아예 머리까지 자르라고 충고했다. 프라우드가 비판적인 사설을 늘어놓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표현도 신문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남자. 약간 대가당으로 몰리고 부르주아를 위한 음악을 하는 형식주의자. 리얼리즘 예술을 하는 음악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인민의 적, 이제 인민의 적까지 되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연주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자, 드미트리 비에치의 이름 나왔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쇼스타코비치. 이름이 좀 어려운데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최고의 스타 중 한 사람.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바로 드미트리 비에치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음은 바로 쇼스타코비치의 전기소설이다. 줄리안 반스가 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리안 반스가 더 노이즈 오브 타임 이 소설에서 이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부르주아의 개인주의, 아까 형식주의자라 그랬죠. 부르주아의 개인주의가 이 작곡가의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이 심포니 넘버 1이 이 부르주아의 개인주의다. 이 문제다. 퍼스트 피아노 소나타 역시 불협화음. 그 당시에 그 프로그레시브한 전위 음악들, 작곡가들은 항상 이 실험적인 형식주의에 도전하게 됩니다. 형식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형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소련과 같은 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정서적으로 유약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작곡에 있어서만큼은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다. 굉장히 천재적인
머릿속에서 곡을 완성하는 능력은 언어모로 보나 감탄스러웠다. 심포니 교향곡 넘버 2, 넘버 3도 그렇고 특히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이 소설을 쓴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 굉장히 전위적이랍니다. 대중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이제 막심 고리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교리. 문학 쪽에서 리얼리즘, 특히 사회적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셜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가 바로 막심 고리키죠. 어머니로 알려진 이 교리는 문학 작품이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술 작품이란 낙관적이고 기쁨을 주는지 대중의 이 여부에 따라 예술을 판단하겠다. 그런데 쇼스타코비치가 만든 맥베스 부인과 같이 야만적이고 노골적인 오페라는 이 문제가 있다. 음악이 아니라 혼돈에 불과하다. 자, 여기 예술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줄리안 반스라는 작가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온 거는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시대의 송. 이걸 읽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예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소설을 처음 느꼈다? 처음 봤다? 야, 줄리안 반스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대중에게 정말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라는 이 전위적인 천재 작가를 가져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가 보입니까? 혼돈? 이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련 대중들, 인민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서구 쪽에서도 대체적인 대중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한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문학 쪽에서 보면 카프카? 거의 비슷한 식입니다. 카프카의 작품이 바로 혼돈처럼 보이죠. 현대 예술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이념에 따르면 음악에서 형식주의는 구조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음악 내용이 모호해지며 이는 대중이 아니라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게 영업한다는 뜻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예술이 어렵고 모호하다.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걸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급은 소위 높은 하이 클래스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회적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이콥스키, 아까 대가당이라는 이야기 나왔죠. 퇴폐주의죠. 차이콥스키와 말러.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토마스 만이 이 말러의 음악에 듣고 말러의 죽음을 신문 부고로 보고 베니스의 죽음을 썼다. 굉장히 전위적이다.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 특히 교향곡 4, 차이콥스키, 그리고 실내악곡. 특히 또 실내악곡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졸립니다. 음악에 약간 문외하면. 근데 이게 그 교육을 많이 받은 특히 부르주아 계급에서는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라우더지가 나서서 이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비판하고 있다. 자,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그래서 제가 어려운 작품들은 소개를 못 드리고 요 재즈 이거 있죠. 왈츠 넘버 2 들어보십시오. 3분짜리인데 피아노 곡인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이 바로 쇼스타코비치 거야? 너무너무 잘 아는 음악이니까 꼭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왈츠 넘버 2. 자, 그는 쇼스타코비치죠. 공원에서 했던 야외 콘서트를 기억했다. 그의 교향곡 1번에 임금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다. 이것도 재밌죠? 청중은 웃음을 터뜨렸고 오케스트라는 더 크게 연주했다. 개들은 더 맹렬히 지저댔고 관객의 웃음소리도 커졌다. 이제 그의 음악은 개들을 더 크게 짖게 만들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극으로, 두 번째는 비극으로 이렇게 줄리안 반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패러디죠.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이걸 살짝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 칼 막스가 쓴 책입니다. 칼 막스가 18일 동안 루이 보나파르트의 이거 저기 나폴레옹 3세죠. 반동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나폴레옹이 들어왔을 때는 비극이었는데 두 번째는 나폴레옹 3세가 등장하면서 희극이 되었다. 이걸 이제 칼 막스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한 걸 줄리안 반스가 소설에서 패러디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로군. 줄리안 반스의 특징이 꼭 소설 속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투와 이상주의와 희망과 진보와 과학과 예술과 양심, 그 모든 것이 결국 담배와 속옷, 치약이든 작은 가방을 발치해 놓고 승강기 옆에선 한 남자와 함께 이런 식으로 끝난다니. 거기 서서 잡혀가기만 기다리면서 프라우드지의 지금 사설에서조차 맹비난을 받으면서 이 남자가 내가 어느새 밤에 자다가 비밀 경찰에게 끌려갈지 모른다. 승강기 앞에 서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지위는 비당원 볼셰비키였다. 문제 있죠. 당원도 아니긴. 자, 그러던 중 1937년 봄 그는 권력층과 첫 번째 대화를 했다. 권력층의 이름은 자크랩스키였고 레닌그라드에서 그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진 권력층은 빅하우스에 거주했다. 리테이니 대로의 빅하우스로 들어간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자크랩스키가 이제 끌고 가면 빅하우스에 끌고 가면 사람이 사라진다. 숙청당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행불. 자크랩스키가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정치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 예를 들자면 스탈린 동물을 암살할 음모 같은 것 말이야. 그런 얘기 혹시 들은 거 없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한테. 순간 그는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너희들 반역을 꿈꾸는 거 아니야? 막 모여서 위협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그들이 내 양손을 자른다 해도 나는 입에 펜을 물고서라도 작곡을 계속할 것이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리석은 허세였고 수사에 불과했다. 스탈린의 러시아에는 두 종류의 작곡가만 있게 될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살아있는 작곡가들과 죽은 작곡가들. 비참한 상황이죠. 죽거나 겁에 벌벌 떨면서 살거나. 자, 쇼스타코비치는 어떤 작곡가가 되겠습니까? 죽었을까요? 스탈린에 의해서? 요걸 보는 재미가 있죠. 자,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 자크랩스키는 신문자에서 신문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자신을 위협하던 최고 권력층의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갔다. 그를 체포한 자가 체포당했다. 대원수는 체포된 지 3주 뒤 붉은 군대의 엘리트들과 함께 총살당했다. 결국 그 빅하우스의 수장인 자크랩스키조차 또다시 끌려가서 숙청당하고 죽습니다. 총살당하고 마치 프랑스 대혁명의 당통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죠. 교수대에 끌려가잖아요. 자, 그는 승강기 옆에서 다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과거를 생각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짧은 현재의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거기 서서 기다렸다. 그는 당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사람을 죽이는 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최소한의 양심, 예술가의 양심이죠. 당원이 되면 훨씬 안정적이죠. 근데 비당원 볼셰비키로 남아있다. 이거는 생명이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
뭐 유약하고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저항은 조금 하고 있죠. 그가 부분적으로라도 공산주의를 믿기는 했을까? 공산주의의 대안이 파시즘뿐이라면 당연히 믿는다. 그러나 그는 유토피아를, 인류가 완벽해질 가능성을, 인간 영혼의 개조를 믿지 않았다. 이론들은 깔끔하고 설득력 있으며 이해하기 쉬웠다. 삶은 혼돈이고 헛한 소리로 가득했다. 자, 짧은 문장에 너무너무 많은 지금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라는 소련의 예술가가 공산주의를 믿었을까? 줄리안 반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유토피아를 믿지 않았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레닌과 스탈린이 이야기하는 이상주의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서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서들의 이론은 깔끔하고 설득력이 있으나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은 사실은 혼돈이고 허튼 소리로 가득하다. 이게 결국은 공산주의 실패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아닐까. 이론만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 20세기 공산주의 실패를 줄리안 반스가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뛰어나다. 동무, 우리는 동무가 대중을 즐겁게 해줄 음악을 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여전히 콘서트를 휘두르는 우쭐한 부르주아들이 감탄하는 척만 하는 형식주의적인 꽥꽥 으르릉 소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음악을 형식주의에 기초한 전위적인 실험주의 음악을 싫어한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건 부르주아들 몇몇 소수 부르주아들만 좋아하는 엉터리 예술이다.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빅하우스로부터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다행히 잡혀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인 리타는 다시 임신했고 그의 여름에 작곡한 교향곡 5번은 1937년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홀에서 초연되었다. 한 늙은 문헌학자가 글리크만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긴 박수갈채를 본 것은 딱 한 번, 44년 전 차이콥스키가 교향곡 6번을 초연했을 때뿐이라고 말했다. 이 불안감을 가지고 쇼스타코비치는 살고 있는데 37년에는 마침내 대중의 이해를 받는 교향곡을 초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권력청이 말을 갖게 하라. 말이 음악을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 음악은 말로부터 도망간다. 그것이 음악의 목적이며 음악은 장엄합니다. 그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었다. 자, 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좀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일단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심포니의 교향곡의 종결부는 끽끽거리는 아이러니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층 대중들은 인민들은 승리의 조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를 넣었다고. 그들은 소비에트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그들은 그의 교향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을 낙관적인 비극이라고 불렀다. 소비에트 러시아, 낙관적인 쇼스타코비치. 자,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언제나 우리 이상 낙원을 건설했는데 여기에서 인민은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즐거워야 된다. 낙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아주 희망에 찬 이런 낙관적인 음악을 써라. 이걸 지금 약간 비틀어서 쇼스타코비치가 숨겨놨다.
5번입니다. 이 교향곡의 주제는 인간성의 확립이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체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피날레에서 이제까지 등장한 모든 악장의 비극적 긴박함을 해결하고 밝은 인생관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라고 쇼스타코비치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장입니다. 비행기. 아까는 층계참이었죠. 승강기. KGB들 비밀경찰이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간다? 서방으로 가게 됩니다. 해외로 연주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가 아는 것은 지금이 최악의 시기라는 것 뿐이었다. 그는 미국에 무엇을 바랐을까? 자, 쇼스타코비치가 미국에 갔습니다. 스트라빈스키를 만나고 싶었다. 스트라빈스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입니다. 제가 앞에 몇몇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봄의 제전이라는 발레곡. 여러 스트라빈스키도 대표적인 러시아 작가인데 자기보다 선배죠. 쇼스타코비치보다. 근데 이제 적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소련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고 해외로 망명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입니다. 그러나 스트라빈스키는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헤이 쇼스타코비치 이름이 어려워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미국이 어때요? 금발이 좋아요? 갈색머리가 좋아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6년이 1948년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금 쇼스타코비치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대신 써준 정치적 연설을 했다. 항상 소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 예술가입니다. 좀 곧 더 행복한 시절이 올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했답니다. 그는 스탈린을 흉내내어 동료 예술가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이제 줄리안 반스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해외로 또 망명해서 소련 체제 내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던 소련 러시아 예술가들과 달리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체제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후르쇼프가 들어오죠. 이 시대를 계속 소련이라는 그 체제, 이념 속에서 그냥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러시아 예술가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다. 그걸 주목해서 지금 2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피란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죠. 집당 농장 69번이 임시 숙소였다. 그는 닭장 안쪽 벽에 앉아서 책상에서 교향곡 8번을 썼다. 그는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수선해도 언제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다. 다른 이들은 평범한 생활의 소음에 정신이 산만해졌다. 자, 이 지점이 쇼스타코비치의 위대한 예술성을 잘 보여준다고 줄리안 반스가 쓰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시대의 소음입니다. 지금 레닌이 들어오고 스탈린이 들어오고 후르쇼프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쇼스타코비치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시대의 혼돈, 소음입니다. 소음을 뿌리치고 자신만의 음악을 완성한 예술가이다. 이렇게 지금 줄리안 반스가 쓰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자, 평화가 다시 찾아와서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거죠. 공포가 돌아오고 그와 함께 광기도 돌아왔다. 이제 냉전, 콜드워가 시작됩니다. 스탈린과 통화를 하라는군. 그가 생각할 때 무례함은 독재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자, 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 독재자들, 지휘봉을 잡은 황제들은 그런 표현을 즐겼다. 여기서 또 이 줄리안 반스가 음악, 특히 교향곡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여기 지휘를 맡은 이 지휘자가 독재자다. 지휘자의 손짓과 이 견해, 의견, 음악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독재자들이 이런 심포니 음악, 큰 교향곡들을 좋아한다. 히틀러가 떠올리시죠? 자, 마치 오케스트라를 채찍질하고 멸시하고 굴욕을 주어야만 그들이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듯이 토스카니니가 최악이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지휘자가 바로 토스카니니입니다. 음악에서의 오케스트라의 독재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에는 위장을 해야 했다. 유대 민속 음악에서는 절망을 춤으로 위장한다. 그래서 진실의 위장은 아이러니였다. 독재자의 귀는 아이러니를 알아듣도록 맞춰져 있지 않으므로 쇼스타코비치가 어떻게 소련 체제에서 살아남았는가. 그러면서도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예술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뭐랄까요, 비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를 넣음으로써 자신은 살아남고 또 예술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젊은이는 아이러니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 나이 때에는 아이러니가 성장을 막고 상상력을 저해야 한다. 남을 믿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며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이에게 솔직히 대하는 활기차고 개방적인 마음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러니가 필요 없다. 순수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세상사와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아이러니의 감각을 발전시킬 때가 온다.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진행 방향은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로 가는 것이다. 아이러니의 감각은 비관주의를 누그러뜨려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예술이란 걸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하는 소설이 또 있을까요? 읽으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은 이 젊은 시절에 이 청춘의 생명력 이런 것들이 낙관주의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어느 고비 한 나이대를 지나게 되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40대 후반을 지나고 50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인간의 삶은 비관주의로 가게 됩니다. 왜? 노화, 질병,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이러니다. 아이러니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문학 작품을 읽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멋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반스가. 아이러니는 파괴자와 사보타주 주동자들의 언어로 통했기에 그것을 쓰면 위험해졌다. 폭군들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는 척하려 애를 써도 음악을 싫어했다. 그들은 시는 더욱 싫어했다. 자, 폭군을 구분하는 줄리안 반스만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볼 때, 저 사람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미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책을 안 읽는데, 시도 안 읽고 이런 사람은 약간 의심해 봐야 된다. 윤석열 제가 볼 때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났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죠. 저희 대통령으로 있을 한 3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책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아무튼 뭐 그런 것.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대에서는 예술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인민의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예술관이죠. 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자, 예술이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술은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모든 시대의 것이고 어느 시대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이들의 것이다. 예술은 귀족과 후원자의 것이 아니듯 이제는 인민과 당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다. 줄리안 반스 참 멋진 작가입니다. 이렇게 재밌다가 아니라 멋있는 문장을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야, 예술은 시대의 소음이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입니다. 예술은 누구의 것이냐?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무엇이지? 그는 러시아에 와서 주민들에게 그들이 낙원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유명한 서구 인도주의자들에게 더 혐오감을 느꼈다. 자, 이거 재밌는 장면입니다. 쇼스타코비치가 소련에 살 때 서구의 그 소위 식자층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소련에 건너와서 무사태평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휴머니스트들. 운하 건설자들이 죽도록 노동자들이 일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소련이 건설한 그 운하를 찬양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사람.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지식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버나드 쇼입니다. 극작가죠.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굶주린다라고 아니야 라고 반문한 버나드 쇼. 이 잘 속는 바보는 스탈린과 친하게 지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자, 이건 우리가 그 유럽이라는 19세기의 유럽 그리고 20세기의 또 유럽 혁명의 시대로 건너가는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이게 재밌습니다. 버나드 쇼는 사실 노벨문학상 받았죠. 그런 작가인데 이 작가를 쇼스타코비치는 이 잘 속는 바보, 스탈린과 친한 놈, 바보 멍충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예술가들이 언급됩니다. 버나드 쇼와 비슷한 포이트 방거, 가수 로빈슨, 로맹 롤랑,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와서 소련에 와서 스탈린주의를 마구 찬양하더라. 이 멍청이들.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작품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소설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차 안에서. 자, 레닌은 음악이 기분을 처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레닌은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예술이라는 것이 비극의 처음에 이 파지티브한 것에서 낙관주의에서 네거티브 비관적인 것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예술은 비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레닌은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스탈린은 자기가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안다고 여겼다. 자만이죠. 이해도 못하면서. 후르쇼프는 음악을 경멸했다. 이 중 어느 것이 작곡가에게 최악일까? 생각해보면 누가 최악일까요? 어쩌면 레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예술을 이해하는 그러면서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드려라. 너무 유명한 문구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자, 그는 카이사르에게 대가를 치렀고 카이사르도 아낌없이 보답해 주었다. 그는 스탈린상을 6번 수상했다. 쇼스타코비치, 레닌 훈장도 3번이나 받았다. 그는 새우 칵테일 소스 속의 새우처럼 명예 속에서 헤엄쳤다. 그리고 1976년이 오기 전에 죽기를 바랐다. 스탈린주의 이 체제 속에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남은 쇼스타코비치의 전기 소설입니다. 그는 이것만큼은 고수했다. 좋은 음악은 언제나 좋은 음악이고 위대한 음악은 아무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흐 서곡과 푸가를 어떤 박자, 어떤 세계로 연주하더라도 여전히 위대한 음악이었고 그것은 건반악기에 전혀 재능이 없는 비열한 인간에게조차 맞설 수 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음악을 냉소적으로 연주할 수는 없다. 위대한 음악은 위대한 음악이다. 쇼스타코비치가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음악이 비극적이면 막기를 가진 사람들은 냉소적이라고 비난한다. 음악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비극적인 걸 저게 뭐야 시니컬하게
그런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작곡가가 비통해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비관적일 때는 여전히 그가 뭔가를 믿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가 무엇으로 시대의 소음과 맞설 수 있었을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음악, 우리 존재의 음악, 누군가에 의해 진짜 음악으로 바뀌는 음악. 쇼스타코비치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음악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줄리안 반스가 이 답을 추적하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시대의 소음을 떠내려 보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진실하고 순수하다. 바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이 혼란, 레닌과 스탈린으로 들어가면서 소련에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냉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뭔가 분명히 순수한 진실됨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역사의 속삭임으로 바뀌는 그런 음악, 그가 고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 미국 방문한 거 기억나시죠? 뉴욕에서 아스피린을 사러 약국에 간 적이 있었다. 그가 약국을 나서고 10분도 안 돼요. 종업원이 창문에 이런 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들른 약국. 우리 약국 이런 약국이야. 쇼스타코비치가 왔어. 그만큼 미국에서도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그러나 공포는 계속되었다. 쇼스타코비치 대 스트라빈스키. 제가 이야기했죠. 쇼스타코비치는 소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로 나갔잖아요. 해외 연주 상황에. 이때 자기가 나는 서구에, 미국에, 유럽에 망명을 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이 유명한 예술가는 망명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스타코비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련 그 시대의 소음이 나는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 반면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이 러시아가 혁명에 성공하자 빠져나왔고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그는 서방 세계에서 명예를 누리며 스트라빈스키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경멸할 만한 침묵이었다. 그는 스트라빈스키를 작곡가로 존경하는 만큼 사상가로서의 스트라빈스키는 경멸했다. 선배 작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좋아하지만 이 사람 자기 조국을 버린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서방에서도 이 항의를 하지 않는 이 뭐랄까요, 시대와 동떨어져서 살 고고한 척하는 이 스트라빈스키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정직하다 해서 예술가로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예술성은 뛰어나다. 그의 몸은 늘 그랬듯이 긴장해 있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그럴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 경쾌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한 가지 근심거리에서 다음 근심거리로 조심스레 느릿느릿 움직여 갔다. 자, 조금씩 나이가 드는 모습이 보이죠? 쇼스타코비치가. 그는 무엇이 활달한 정신을 가진 젊은이를 운전사가 모으는 차 뒷좌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는 노인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했다. 노인이 되어가는 한 개인의 모습, 꼭 예술가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사는 한 인생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대목에 주목하냐면, 이제 대가의 자리에 올랐죠. 21세기 최고의 작가인 줄리안 반스. 이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이 줄리안 반스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죽음에 대한 에세이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디파처라는 영어 제목으로 쓴 줄리안 반스의 마지막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회고록처럼 보이는 소설인데 줄리안 반스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줄리안 반스의 마지막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대의 소음을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노년의 모습이죠. 아까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젊었을 때 모습 좀 보이시죠? 지독한 근시였던 것 같습니다. 안경 렌즈가 굉장히 두껍죠. 자, 그는 니나 바실리에브나와 결혼했을 때 너무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미리 말하지도 못했다. 당에 가입했을 때 너무 겁이 나서 자식들에게 미리 말해주지도 못했다. 그의 삶에서 비겁함은 변함없이 이어졌고 진짜였다. 막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2번 보았다. 부인이 아내인 니나가 죽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입당했을 때 한 번. 입당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입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당원이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해가 갈수록 그의 틱 증상과 버릇이 늘어났다.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살아서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겪었다. 예술가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 설국의 작가 가바타 야스나리 70살이 넘어서 자살했죠. 해미의 모습도 좀 떠오르고요. 그들은 그를 죽이는 대신 살려놓고 살려둠으로써 그를 죽였다. 그가 바랐던 것은 죽음이 그의 음악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의 삶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었다. 음악학자들이 논쟁을 계속한다 해도 그의 음악은 자기 힘으로 서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가 바랐던 것은 죽음이 그의 음악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걸 바꾸면 죽음이 그의 문학을, 그의 소설을 해방시켜주는 것. 줄리안 반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서문에 이제 나왔던 장면, 첫 장면입니다. 듣는 자, 기억하는 자, 그리고 술 마시는 자. 한 기차역 간이역에서 3사람 한번 보시죠. 남자들은 30대로 이야기를 듣는 쪽은 안경을 쓴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목과 손목에 마늘 부적을 걸고 있었다. 그의 여행 동반자는 기억하는 자였으나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그들은 전통적으로 보드카를 마시는 패거리의 숫자인 3시대였다. 그리고 이 3사람은 건배를 나눕니다. 보드카를 마시면서. 거지는 잘려나간 몸속으로 확 퍼지는 술기운에 기대어 다음 승객들 쪽으로 바퀴를 굴려갔다. 2 남자가 다시 좌석에 앉았을 때 듣는 자는 이미 자기가 한 말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는 이제 막 기억하기 시작했을 따름이었다. 거지는 이제 죽은 지 오래일 것이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에비치 소스타코비치죠. 그가 한 말을 거의 적시 잊어버렸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름을 지닌 그 인물은 기억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한가운데 전쟁 한복판에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것들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바텐더가 아니어서 잔에 따른 보드카의 높이가 약간씩 달라져 있었다. 드미트리에비치는 듣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듣고 있었다. 음악가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 보드카에 따른 높이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실로폰 생각하면 이렇게 땡 치면 소리가 좀 다르게 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예민하게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술량이 각각 다르게 담긴 3개의 잔이 한데 모여 맞부딪혔을 때 그가 미소를 짓고 고개를 한쪽으로 숙이자 햇빛이 안경에서 잠깐 반짝였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드미트리에비치가 뭐라고 했을까요? 3화음이로군요. 이 건배를 짱 하면서 소리가 3개가 다르는데 조화롭다.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한 것은 그것이었다. 전쟁과 공포, 가난,
발친티푸스처럼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에서 드미트리 드미트리예비치는 완벽한 삼화음을 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에필로그죠. 공포는 계속될 것이고 부당한 죽음과 가난, 더러움도 계속될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리 깨끗하지 않은 보드카 잔 세계와 그 속의 내용물이 만나 빚어진 삼화음은 시대의 소음으로부터 맑게 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모든 이들과 모든 것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뿐일지도 모른다. 멋있습니다. 에필로그. 앞에 프롤로그를 이렇게 그 기차역에 모였던 3명의 사람, 듣는 자와 기억하는 자, 또 한 사람은 누구였죠? 아무튼 이 3사람이 모여서 건배를 나누었고 남는 것은 왜 했냐면 3사람 다 죽었을 것이잖아요. 시대의 소음과 함께. 그런데 드미트리예비치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이 시대의 소음 속에서도 남을 것이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이야기를 쓴 거죠. 그죠? 멋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왜 음악에 몰두하고 미술에 몰두하고 문학에 몰두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 예술이 무엇인가? 약간 이 질문이 어렵게 생각되시면 이 소설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멋진 소설, 시대의 소음, 이렇게 오늘 읽어봤습니다. 영어 제목 The Noise of Time. 멋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소설을 쓰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지점은 줄리안 반스가 저 디파처로, 저 한국 제목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디파처라는 소설, 자신의 마지막 소설을 내었다. 이제 우리 독자들은 줄리안 반스의 새로운 소설을 못 읽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나오는 이 시대의 소음을 극복해서 줄리안 반스의 소설이 남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자, 책 읽는 토끼 오늘 줄리안 반스의 시대의 소음을 읽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늦게 올렸죠? 이번에 에피소드를 빠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